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스마트시티 센터와 함께하는 DT 비즈니스 혁신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AI 블록체인 기술들을 활용한 디지털 유니콘 기업이 되는 핵심 기술별 비밀 레시피.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행사는 서울 스마트시티 센터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서울 디지털 재단을 검색하시면 생중계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활용한 그런 실습과 전문가 패널 토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웹 플랫폼에서의 AI 서비스 개발입니다. 실습 내용인데요. 실습 시간 첫 시간에는 전이학습 AI 모델 개발 및 활용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DT 시대 웹 플랫폼 활용 사례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네이버 DT 전문가인 네이버 웨일 김효 총괄 리더님을 모시고 이 DT에 관련된 웹 플랫폼의 활용 사례에 대한 내용과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부제목이 전이학습 AI 모델 개발 및 활용입니다. 이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AI 모델 개발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티처블 머신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실습 시간에 전이학습 모델을 만들고 이 만든 모델을 활용하는 내용들로 실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실습은 특별히 웨일북이라고 하는 웹 플랫폼 기반에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가상 서버를 만들고 여기에 티처블 머신을 이용한 전이학습 모델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응용하는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는 DT 시대 웹 플랫폼 활용 사례 및 전망인데요. 이 플랫폼으로서의 웹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표준화 웹 기술, 그 다음에 웨일 브라우저나 이런 걸 활용한 기업 생존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션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안병희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웹 환경에서 AI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할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AI 아스라고 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API 관련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다면은 이번에는 그런 AI 아스의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손쉽게 만들어보고 만든 모델을 웹 서비스에 응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송출이 되는데 이 실시간 스트리밍 가지고 아마 실습을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직의 꼴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실습하는 내용들을 다 제공을 하는데요. 이 매직의꼴.com에 들어오셔서 홈에 서울 디지털 재단 배너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 뜨는 부분에 오늘은 두 번째 웹 플랫폼에서의 AI 서비스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로 회원가입하고 들어오시면 실습 자료 및 학습 자료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제공되는 동영상이라든지 소스코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웨일북 소개 및 vs 코드란 제목이 있는데요. 강사님, 웨일북이 어떤 건가요? 웨일북은 이번에 네이버에서 LG전자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한 웨일 OS를 탑재한 노트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 이게 웨일북인가요? 네,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노트북이 바로 이번에 새로 네이버에서 발표한 웨일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노트북하고 동일하게 생겼는데 네. 그 안에가 윈도우 운영체계가 아니라 웹브라우저 느낌이 드는 어떤 게 떠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양한 앱을 갖다가 실행할 수 있게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 웨일북은 기본적으로 크롬북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죠? 네. 예, 기본적으로 크롬 OS와 많이 유사한 형태의 웨일 OS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OS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런 웨일북 기반으로 AI 모델을 좀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2000년도에 봤던 그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컨셉은 PC 위에서 웹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제공이 됐다면 현재 웹은 모바일 또는 사물 인터넷 또는 AI 개발 환경,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뭐 동네마다 다 있는 키오스크라든지 또는 뭐 은행 인출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그 웹을 기반으로 한 AI도 쉽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강사님, 그 VS 코드는 뭔가요? VS 코드는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실 때 입력을 하기 위한 에디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소스로 개발해서 공개하고 있는 에디터이고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에디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VS 코드가 이런 웨일북에 설치가 되고 이런 웨일북에 설치된 VS 코드를 이용해서 오늘 실습을 진행을 하는 거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제 이런 VS 코드 설치하는 부분들부터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의 웨일 OS를 탑재한 웨일북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와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웨일북의 메인 바탕화면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이 상당히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다루시는 분들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웨일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아래에 보시면 작업 표시줄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윈도우 PC와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앱을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현재 실행 중인 앱의 경우에는 아이콘 아래에 녹색 언더라인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는 와이파이나 배터리, 그리고 현재 시간과 같은 웨일북의 현재 상태를 간단하게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좀 더 자세하게 정보가 표시가 되고 간단한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에는 런처 버튼이 있는데요. 윈도우의 시작 버튼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런처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런처 버튼을 누르면 현재 웨일북에 설치된 앱들이 모두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앱들이 몇 가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로 웨일 브라우저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웨일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요. 처음에 웨일북에 로그인을 할 때 네이버 계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후에 네이버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는 별도의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일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웨일 스토어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추가로 여러 가지 확장 앱도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된 확장 앱은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웨일북에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에디터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런처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설정 버튼을 눌러서 설정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탭 가운데에서 리눅스 베타라고 하는 이 항목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웨일 OS에서는 별도로 리눅스 운영체제를 컨테이너 형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웨일북에 리눅스 베타 버전을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네임하고 디스크 크기는 권장하는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를 해보면은 자동으로 웨일 OS에 리눅스 컨테이너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리눅스 컨테이너가 설치가 되었고요. 설치가 되고 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 화면이 하나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리눅스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ls-al이라고 하는 리눅스 컨테이너 안에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해 보았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터미널 창은 ext 명령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리눅스 컨테이너를 설치를 했으니까는 여기에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일 브라우저를 켜고 여기에 네이버 검색창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요. 가장 상위의 검색 결과로 나타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항목을 눌러서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deb라고 하는 데비안이나 우분투 리눅스에 설치를 하기 위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 다운로드 창이 뜰 거고요.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폴더 열기를 눌러서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눌러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설치된 프로그램은 런처 화면에서 여기 보이시는 리눅스 앱 항목 안에 아이콘으로 표시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콘을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고자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성할 코드가 파이썬 코드이기 때문에 관련한 익스텐션을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 설치는 여기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익스텐션즈라고 하는 탭을 클릭을 먼저 하셔서 검색창에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파이썬 관련 익스텐션이 출력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는 파이썬 익스텐션 팩이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 익스텐션 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플로러를 누르셔서 오픈 폴더를 하나를 열어주시고요. OK를 클릭을 해서 네, 여기에서 새로운 파일 하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y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을 하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 한 줄을 출력을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한 결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에 헬로 월드라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웨일북 관련된 VS 코드를 봤는데요. 이게 우리 실습을 하려면 반드시 웨일북이 있어야 되나요? 웨일북이 지금 많이 보급이 안 돼 있는데. 꼭 웨일북이 아니더라도 윈도우나 맥 같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고 계시는 그런 노트북에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에디터만 설치를 하시면 그러면 윈도우에다가 VS 코드만 설치해도 오늘 실습을 다 따라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내주겠고 사이트에서 가이드를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개발 환경 세팅을 했으니 이걸 갖고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또 만들기 위해서 클라우드에다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가상 서버를 생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호스팅하기 위한 웹 서버가 필요한데 그 웹 서버를 클라우드 가상 머신을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들도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가상 머신을 이용하여 웹서버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콘솔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대시보드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로 이동을 하셔서 왼쪽 탭에 보시는 프로덕트 앤 서비스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 서버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새로운 서버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 기존에 만들어진 서버의 목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VM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버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셔야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OS 이미지 타입과 서버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버 이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우분투 운영체제의 스탠다드 타입의 서버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이미지는 우분투 18.04 이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버의 세대와 타입, 스토리지, 그리고 서버 스펙에 따른 내용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스펙으로 설정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의 이름은 적당한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버 접속에 필요한 인증키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인증키를 만드신 적이 없다면 새로 인증키를 생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인증키가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인증키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인증키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접근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접근 설정은 우리가 생성한 서버에 어떤 IP를 접속 허용할지 그리고 어떤 포트를 오픈해 줄지 등등을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신규로 설정 내용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이전에 만들어진 것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설정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이 끝나셨으면 아래에 서버 생성 버튼을 누르셔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셨다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생성 중인 서버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버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처럼 운영 중인 상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생성된 서버에 공인 IP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 IP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에 보시는 Public IP 탭을 클릭을 하셔서 공인 IP 생성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인 IP를 신청을 하시고 설정들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다음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 IP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시 서버 탭으로 돌아와서
지금 운영 중인 우리가 방금 전에 생성한 서버를 통해서 공인 IP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생성한 서버에 공인 IP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간단한 웹서버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선 미리 설치한 VS 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생성했었던 가상 서버로 접속을 할 건데요. 가상 서버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SSH라고 하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익스텐션 탭에서 SSH 항목으로 검색을 하셔서 가장 상위에 보이시는 리모트 SSH라고 하는 이 항목을 선택을 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모트 SSH가 설치가 되면은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는 오프너 리모트 윈도우라고 하는 요 작은 아이콘 하나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아이콘을 누르셔서 Connect to Host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Add New Host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아까 생성했던 가상 서버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포트 번호는 각 서버별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성한 가상 서버로 접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SSH로 해서 접속된 서버의 IP 주소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제를 작성하기 위한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new 폴더 하나를 클릭을 해주시고 폴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폴더로 다시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파일을 하나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ap.py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을 해서 여기에 플라스크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웹서버를 구동하기 위한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스 코드는 다 작성을 했고 소스 코드의 내용은 가장 간단한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 문자 한 줄을 웹브라우저에 표시를 해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스크 웹서버가 지금 현재 실행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웹브라우저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생성했었던 웹서버의 IP 주소의 8000번 포트로 접속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소스 코드에서 입력했었던 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 문자열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웹브라우저에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라스크를 활용을 해서 간단한 웹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가상 서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AI 관련된 개발을 할 건데, 이 티처블 머신은 어떤 건가요?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밑바탕에는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가 굉장히 편리하게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포즈 그리고 사운드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이학습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전에 뭐 고양이, 강아지 뭐 이런 거를 대규모로 학습을 시켜놓고 네. 거기에 사용자가 추가로 별도의 내용을 추가로 해서 그거를 튜닝하게 하는 그런 AI 모델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티처블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그런 포즈넷 같이 좀 유명한 그런 모델에다가 사용자가 직접 그 이미지나 뭐 몇 가지를 학습을 시켜서 그쪽으로 튜닝을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우리가 웹이나 모바일 또는 사물 인터넷 쪽에다가 그런 거 적용해서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만드는 거가 이제 이런 전이학습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 티처블 머신을 활용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웹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티처블 머신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밑으로 스크롤을 해보면 티처블 머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티처블 머신에는 이미지, 오디오, 포즈 이렇게 세 가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 프로젝트 안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미지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분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프로젝트 화면으로 넘어오면 먼저 분류할 이미지들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웹캠을 통해서 직접 입력도 가능하고 미리 준비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는데요. 웹캠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밑에 있는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샘플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편의상 미리 만들어 놓은 샘플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된 샘플을 로드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클래스가 총 2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클래스 1에는 귀여운 인형의 얼굴이 이렇게 이미지 샘플로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래스 2에는 저의 얼굴이 이미지 샘플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클래스를 준비하고 이제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학습을 진행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통해서 모델을 만드신다면 여러 가지 사전 지식이 있으셔야지 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버튼 클릭을 통해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모델 학습시키기 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출력이 되고 현재 카메라에 입력되는 이미지의 클래스가 확률과 함께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클래스 2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제 얼굴이 카메라에 입력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클래스 2의 100%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한 이 인형을 카메라에 비춰보게 되면은 반대로 클래스 1의 수치가 100%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미지를 바꿔서 제 얼굴이 입력이 되게 되면 클래스 2가 다시 100%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우리가 클래스 2개를 가지고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밑에 클래스 추가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학습 항목에 고급 탭을 눌러 보시게 되면 모델을 학습하실 때 여러 가지 옵션을 또 추가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미지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방금 전에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서 이미지 모델 학습하는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그 이미지 모델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뭔가요, 도대체? 이미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모델 안에 있는 어떤 특징점들을 이제 추출해서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이미지 모델의 그 특징점을 추출한 일종의 파일 정보를 갖다가 모델이라고 부르고, 이 모델을 갖다가 티처블 모션에서는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또는 사무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에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능들을 좀 활용하는 부분이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활용을 웹에다가 배포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오는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모델을 웹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샘플을 이제 준비한 영상이 이제 소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이미지 분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웹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미리 보기 화면에서 모델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 보시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이 창에서 tensorflow.js 탭에 있는 업로드 칸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모델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여기에 공유 가능한 링크의 형태로 이렇게 주소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에 우리가 생성했던 모델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이 주소를 이용을 하면 될 텐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좀 더 편리하게 이 밑에 있는 코드 스니펫을 복사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생성했었던 플라스크 코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생성해서 실행했었던 플라스크 코드가 되겠고요. 여기에 폴더와 파일을 추가를 해서 우리가 앞서서 복사해 온 코드 내용을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 하나를 생성을 해주고요. 거기에 tm.html이라는 파일 하나를 생성을 해서 거기에 복사해온 내용을 이렇게 붙여 넣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url이라는 변수에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던
클라우드의 링크 주소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크 서버의 코드를 여기에 맞게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수정이 완료가 되면 다시 이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크 웹서버가 실행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시 웨일 브라우저로 돌아가서 이 서버의 주소로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버에 접속을 해 보면은 이전 영상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티처블 머신 이미지 모델이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있고 그 밑에 스타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우리가 바로 전에 복사했었던 이 tm.html 파일에 있는 내용과 매칭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파일의 내용이 지금 웨일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 화면이 하나가 출력이 되면서 이 밑에 있는 클래스, 우리가 모델로 만들었었던 클래스의 목록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그 옆에는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소수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클래스 2로 등록되어 있는 제 얼굴이 카메라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 2의 1.0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 카메라에 제 얼굴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 인형을 비춰주게 되면은 클래스 2에서 클래스 1으로 확률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었던 모델을 웹서버에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영상에서 나온 거는 얼굴을 사진을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예제를 우리 실행해 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신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인식을 해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만 문을 이제 열어준다든지 하는 어떤 출입 인증 시스템 같은 부분에 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뭐 로그인 하는데 얼굴로 로그인 할 수도 있고 웹사이트에.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뭐 특정 이런 동작을 해가지고 뭐 사전에 예정된 대로 하면은 뭐 물건을 자동으로 주문할 수도 있고 뭐 응용 분야가 아주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약간 주제를 약간 바꿔서 티처블 소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티처블 소터가 어떤 내용인가요? 티처블 소프트는 아까 보여드린 티처블 머신의 이미지 분류하는 그 모델을 가지고 코럴이라고 하는 TPU 디바이스하고 응용을 해서 인베디드 시스템에 적용을 한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 같은 부분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일단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Okay, it's recording. Hi, I'm Lucas, And I'm Gotham. and recently we've been trying to integrate on-device machine learning into our projects. But we realized it's pretty challenging to get started. So we wanted to see if there's a way to make it easier and more accessible for others. That's why we created this, a cereal sorter. It sorts this cereal into marshmallows and non-marshmallows. There are three main components: the singulator, that drops the cereal through one by one, Then the decider, which decides what's a marshmallow and what's not. and finally this, the tippy thing, which tips things into these bowls. And into my mouth.
Okay, so how does this thing work? First, let's train the sorter. We use this website called Teachable Machine. Name one class marshmallow and fill it with pictures of marshmallows grabbed right from the camera. Name the other not marshmallows and fill it with all the other stuff. Hit train. Boom, you've made a model. Then download your model and put it onto the Coral, where it runs totally offline. Which is why it's super fast. As the marshmallows fall, the computer takes a picture, the Coral makes a decision, and the tippy thing puts it into a bowl. All in 0.02 seconds. Of course, this is just a starter project. We built a sorter with parts like a Coral and a Raspberry Pi, because these are all parts that you can easily find online. And Teachable Machine is totally free, so you can just jump right in and get started. Chances are you have an idea that's way more important than marshmallows. And that's the point. With this workflow, you can sort all kinds of things, at all kinds of scales. We shared a full breakdown on 네, 지금 티처블 머신 활용한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이 티처블 머신이 상당히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에 나왔던 TPU만 하더라도 이게 머신러닝에 특화되어 있는 구글이 직접 만든 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좀 응용하면 활용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게 좀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당장 떠오르는 건 저 커피콩 가게 커피콩 분류하는 거 만들어서 팔면 돈 좀 벌 수 있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how to connect Coral 네, 계속해서 좀 미디어 파이프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 미디어 파이프라는 게 뭔가요? 미디어 파이프는 이제 우리가 티처블 머신에서 만들었던 그런 전이학습 모델을 이제 굉장히 고도화한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손동작이라든지 뭐 얼굴, 표정, 그리고 포즈나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모델 형태로 만들어서 굉장히 파이썬이나 모바일 그리고 웹 여러 가지 형태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AI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디어 파이프라고 하는 머신러닝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미디어 파이프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AI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주로 비디오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 안에 있는 얼굴이나 사물, 동작 등을 인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뿐만 아니라 웹 파이썬과 같은 여러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파이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비주얼라이저 툴을 통해서 미디어 파이프 모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라이저 툴을 실행을 했고요. 여기에서 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먼저 얼굴을 검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 디텍션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스 디텍션 모델이 이렇게 로딩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을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 디텍션 모델을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의 얼굴이 이렇게 사각형 박스로 테두리가 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 화면에서도 저의 얼굴을 따라서 빨간색의 박스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제 얼굴에 있는 특징점이죠. 눈, 코, 귀, 입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표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모델인데
네,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모델은 얼굴의 특징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윤곽을 같이 잡아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리스 모델을 실행을 해보면은 그림이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얼굴의 윤곽선을 따라서 포인트들이 이렇게 조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눈에 대한 포인트는 또 따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 모양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저의 입의 움직임을 따라서 점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모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손 모양과 손의 움직임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핸드 트래킹이라고 하는 모델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 트래킹 모델을 실행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저의 손 모양을 따라서 손의 마디하고 손바닥을 인식을 해서 이에 해당하는 점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포인트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을 들고 있어서 right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오른손을 내리고 왼손을 들면 left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들고 있는 손에 따라서 지금도 이렇게 각 손의 마디와 손바닥을 포인트와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모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이용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다양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많은 실습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매직액골 사이트에 가셔서 이 두 번째 강좌의 실습 및 학습 자료를 확인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하시는데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전체적인 실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티처블 머신의 전위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코럴 같은 TPU를 활용한 어떤 인베디드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미디어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이런 모델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사실 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이프 같은 오픈소스는 지금 그 가격이 무료인가요? 아니면 서비스가 다른 플랜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공개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무료로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뭐 3월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좀 실습을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늘의 첫 번째 세션으로 그 웹 플랫폼 환경, 특히 그 웨일북에서 우리가 전위 학습을 활용한 다양한 예제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그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런 그 웹 플랫폼 환경에서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에서 이런 걸 적용해서 그 따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네이버 웨일 총괄 리더님하고 웨일을 담당한 총괄 리더님, 김원 리더님과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션 두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세션 1에서는 웨일북 기반으로 그 다양한 AI 관련된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그 네이버 웨일 팀을 이끌고 계신 김효 이사님을 모시고 이 좀 더 이런 웹 플랫폼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DT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김효 이사님 그 인사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웨일 만들고 있는 김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그 저희가 이제 웹이라는 플랫폼 관점에서 이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최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영업, 뭐 산업이라든지 뭐 유통, 뭐 전체 큰 맥락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웹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김효 이사님이 그 한국의 웹 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HTML5 융합 포럼 의장님을 맡고 계신데 그런 관점에서 좀 웹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웹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예, 저희가 요새 뭐 스마트폰을 쓰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그냥 작은 핸드폰이 나와서 바뀌었다기보다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그 앱의 생태계,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하는 것들이 세상을 많이 바꿨는데요. 결국 그 생태계라는 거는 스마트폰이 돌아가게 해주는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뭐 애플의 iOS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그 역할을 다 해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아니면 또 우리가 상상하는 새로운 모양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때 또 필요한 뭐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또 필요할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특정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나 이런 곳에서 그 플랫폼을 온전히 장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텐데요. 그리고 작은 회사나 아니면 스타트업은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투자와 기술력이 필요한데 유일하게 그에 반해서 남아있는 표준화돼 있고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유일하게 남아서 모든 서비스들을 아우르고 있고 누구나 쉽게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웹이라서 이 개방돼 있고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는 웹은 아마 계속 발전할 거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디바이스나 새로운 환경에서 웹은 더 중요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그, 그 김효 이사님께서는 그 웹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 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얘기하면 그 2000년도에 나왔던 과거의 기술 아닌가? 근데 왜 그 지금 웹이 또 이렇게 2020년대 주목받는 신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 웹에 대해서 그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현재 웹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약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 아시다시피 뭐 WWW 월드와이드 웹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웹을 다 사용하고 있고요. 또 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라는 웹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가 필요한데 브라우저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옛날의 브라우저, 심지어 뭐 전 국민이 쓰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곧 이제 생을 마감하게 돼 있으니까 이미 큰 생을 마감하는 제품이 나올 정도로 웹은 오래됐고요. 그 웹이 그냥 옛날에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개방돼 있고 표준화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웹을 발전시키고 있고요. 안드로이드나 iOS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그거는 특정 회사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웹은 전 세계의 모든 개발자나 아니면 모든 표준화 단체에서 다 참여해서 개발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새로운 디바이스에 좀 더 활용하기 좋게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웹엑셀 같은 표준은 VR이나 AR을 웹으로 표현하는 표준이고 그에 대해서 기술 발전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좀 더 예전도 뭐 좀 전에는
웹이냐 앱이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웹이 갖고 있던 단점이라고 한다면 앱보다 느리다 뭐 이런 식의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뭐 웹어셈블리나 아니면은 다른 식의 웹 표준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웹 표준들이 많이 나와서 웹은 좀 더 확장성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디바이스에 최적화되고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웹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일반인들이 알려진 계기가 1994년도에 나왔던 넷스케이프라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 특히 98년도에 이제 윈도우 98이 출시되면서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게 이제 전 국민한테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맥 사용자들한테 퍼지기 시작했던 사파리 운영체계라든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했던 모질라 파이어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2010년도가 되면서 이 시장이 좀 크롬 OS 형태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오픈소스 개방화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2010년도 이후에 이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약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10년도 이후에는 구글의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많은 부분 개선을 해내고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주가 되고 뭐 모질라의 파이어폭스가 있었다면 예, 크롬이 많은 아키텍처적인 개선을 했고 그런 것들이 크로미움이라는 오픈소스 생태계가 만들어졌고요. 많은 브라우저들이 크로미움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새로운 브라우저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기술을 쌓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웨일 브라우저도 크로미움 오픈소스 안에서 브라우저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기술을 같이 기여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최근에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 개발한 엔진에서 최근에는 크로미움 오픈소스로 전환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는 많은 브라우저 개발이나 웹 개발자들이 크로미움이라는 오픈소스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2010년도 이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2010년도 이후에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이전에는 사람들이 주로 PC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을 했다면 201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PC보다는 스마트폰, 모바일을 가지고 많이 접속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모바일 브라우저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바일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모바일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모바일에 관련된 피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뭐 AR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바일에서 되게 활용성이 좋게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래서 점점 더 모바일 쪽이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그렇게만 갈 줄 알았던 세상이 최근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 PC 환경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도 지금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하고 있지만 이 화상 회의 할 때 저나 뭐 의장님이나 다 PC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바일로는 네, 이런 복잡한 활동을 굉장히 안 해서 네, 네. 또 우리가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는 또 PC가 되게 발전되고 그래서 웹에는 그 웹RTC라는 웹에서 화상 회의 아니면 화상 커뮤니케이션을 표현하는 표준인데요. 그쪽이 요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웹RTC 기반으로 많은 부분들이 서비스 되고 있어요. 많이 아시는 서비스들 대부분 웹RTC 기반으로 되고 있고 저희도 웹RTC 기반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웹은 결국은 모바일 PC를 다 아우르는 형태로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해 가고 그 다음에 모바일도 아니고 PC도 아닌 뭐 자동차 디바이스나 아니면은 뭐 의료기기 디바이스 같은 제3의 디바이스까지 아우르는 형태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이 표준화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그냥 독자적으로 해서 좀 발전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웹은 사실 표준화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주셔가지고요. 그 표준화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웹은 뭐 처음 시작부터 W3C라는 국제적인 표준화 단체가 있고 대부분의 브라우저를 만들거나 웹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작은 스타트업을까지 많은 사람들이 W3C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또 그 안에서 표준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 그룹에서 계속 표준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좀 더 실험적으로 도입해서 표준화 전 단계의 작업들도 하고 그거를 더 표준으로 끌어올리고 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또 W3C 말고 RWG라는 또 하나의 표준 단체가 있는데요. 이쪽은 좀 더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들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브라우저, 그러니까 웹을 표현하는 도구를 만드는 측면에서 또 접근하고 있고 두 단체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웹은 어느 쪽으로 발전시켜야 될지 그리고 좀 더 확장성 있고 커버리지를 더 넓게 가는 방면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요 장표도 좀 된 장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포먼스가 그러니까 성능이 제일 웹에서 문제다라는 게 예전에 인식이 돼서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개선하고 있고요. 예, 뭐 W3C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분과들이 있고 뭐 심지어 뭐 오토모티브도 있고 의료 쪽도 있고 블록체인 쪽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웹이 어떻게 활용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각각의 전문가들이 표준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예, 궁극적으로 표준으로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반인들이 아는 웹이라고 하는 게 PC 화면에 뭐 HTML, 자바스크립트 뭐 이 정도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뭐 그림 띄우고 뭐 액션하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그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거 보면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라고 얘기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웹 RTC를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또는 웹 VR을 이용해서 가상현실을 구현한다거나 해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이게 웹이야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게 전 산업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해한 게 맞을까요? 그런 내용들이? 예,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 장표에 나와 있듯이 뭐 그냥 웹은 HTML을 표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웹 페이먼트 뭐 아니면은 뭐 서비스 워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분야나 컴포넌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더 발전시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디지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웹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부각되는데 이런 메타버스를 구현할 때도 내가 메타버스를 원천 기술부터 쫙 만들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아니면 특정 A라는 업체가 만든 솔루션을 기반으로 만드는 것이 있을 것이며 또는 이런 웹의 플랫폼으로서의 표준을 기반으로 한 이걸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상식적으로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업데이트 한다고 했을 때, 뭐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 또는 좀 알으면 좋은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주의라기보다는요, 특정 플랫폼이나 특정 솔루션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는 어떤 플랫폼 아니면 솔루션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들은 결국 확장시키기 되게 어려운데 그리고 나중에 내가 더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을 때 그것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그것을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웹쪽 플랫폼들은 오픈소스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습득해서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면 그거를 발전시키는데 더욱 도움이 될 거고요. 또 각각의 오픈소스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전이 본인의 서비스에도 돌아갈 것 같고요. 뭐 메타버스만 해도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맵을 표현하고 메타버스에서 3D를 어떻게 구현하고 이런 식의 오픈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취사 선택해서 시작은 되게 가볍게 시작하고
뭐 웹을 선택했다는 거는 모바일 PC를 다 아우러서 서비스할 수 있다는 거니까 서비스의 확장성도 갖고 그 상태에서 좀 더 본인의 서비스의 지향점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예.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일반인들한테 이제 뭐 개발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 정부에서 뭐 개발자 양성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런 웹에 관련된 거를 공부할 때 또 많이 공부하는 게 모바일하고 연관돼서 이런 PWA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을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PWA만 하더라도 뭐 2010년도 이전에는 없던 기술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예.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이런 거를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서비스를 좀 만드는 형태로 쓰고 있는데 이런 PWA라든지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릴 뭐 다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PWA는 말씀드렸던 그 웹이 성능이 안 좋다라는 것에서 처음은 출발했고 좀 더 나갔을 때는 우리가 웹하면 인터넷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건 네트워크인데요. 네트워크 연결 안 되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앱이라고 하는 건 뭐 앱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터넷이 연결 안 돼도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스톨러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웹이지만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를 보다가 이 웹사이트를 설치하면 그 웹사이트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PWA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인터넷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사용할 때도 굉장히 속도 면에서 이점이 있고, 예, 마치 내가 어떤 앱을 설치한 거와 유사하지만 또 앱을 설치하면 단점이 그 앱을 관리해야 되고 나중에 업데이트해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업데이트 하라고 뜨는데 PWA는 설치한 웹이지만 인터넷이 연결됐을 때는 그 웹사이트에 연결될 거고 웹사이트에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들이 업데이트 되는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로부터도 자유롭고 인터넷이 연결 안 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웹 안에 모두 살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PWA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국내에는 사실 이 인터넷 환경이나 뭐 저희 알다시피 LTE나 뭐 와이파이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지 않고 있지만 뭐 인도나 제3 국가들에서는 인터넷 환경이 되게 안 좋은 상황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을 써야 되는 네트워크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뭐 저희도 좀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데이터를 아껴 쓰는 이러한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무제한 요금제도 되게 많고 요금제들이 싸져서 데이터를 그냥 쓰고 있지만 그렇게 데이터를 절약해야 되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기술이 많이 적용돼 있고요.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쇼핑몰이 PWA 기술로 돼 있어서 쇼핑할 때도 인터넷을 끊었다가 뭐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전에 다시 연결해서 쓰고 뭐 이런 식의 사용성도 웹에서 쓸 수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좋은 기술이네요. 그, 뭐, 이런 프로젝트,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있는 건데, 혹시 이런 기술은 어떤 걸까요? 프로젝트 후그는 웹의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인데요. 예, 웹이라는 게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갖고 동작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깔려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느리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웹이 가장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프라이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을 쓰면서는 절대 뭐 해킹을 당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없지만 대부분 뭐 PC가 감염됐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감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자유로운 게 웹인데 그에 관한 단점은 어떤 시스템 자원, 그러니까 뭐 PC나 모바일에서 쓰는 어떤 자원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웹은. 그래서 그 자원의 접근을 좀 더 쉽게 해주는 프로젝트고, 예를 들어서 뭐 파일 시스템에 접근해서 내 파일을 뭔가 한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후구고요. 후구가 제 보고인데요. 보고를 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스템 자원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퍼포먼스나 아니면은 하는 일을 되게 쉽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단점은 시스템 자원을 접근하다 보면 뭐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하는 그런 보안적인 위험은 항상 그 따라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버거를 쓴 이유가 굉장히 아쉽지만 잘못 먹으면 이게 독이 된다라는 표현에서 프로젝트 이름도 후구고요. 그래서 예, 이 시스템을 쓰는 것을 웹에서 허용하고 더 넓혀가지만 보안상의 문제가 없게 굉장히 세밀하게 챙겨야 된다라는 의미로 프로젝트 이름 자체도 저렇게 지어놨습니다. 네네. 재미난 스토리가 있는 오픈소스네요. 네, 계속해서 이제 좀 확장성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웹은 PC 화면 안에 있거나 또는 스마트폰 화면 안에 있는 건 지금까지 익숙했거든요.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당연히 웹은 PC나 스마트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말하는 웹은 이게 PC하고 스마트폰 이외에 에브리싱에 다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손목시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뭐 디스플레이하고 네트워크만 있으면 다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웹 엔진도 굉장히 경량화해서 이런 작은 디바이스들에서 동작하게 이미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전까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웹이라는 화면은 좀 가로가 긴 형태의 화면이었는데 스마트폰을 쓰면서 우리가 세로가 긴 형태의 화면을 익숙하게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고 그것을 웹으로 표현하려면 새롭게 생긴 화면 형태까지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웹에서 뭐 최근에 다 하는 작업들을 보면 저렇게 자동차 디스플레이처럼 굉장히 가로로 엄청나게 긴, 뭐 가로로 한 3배 정도 긴 디스플레이, 요즘 그러니까 자동차에 그런 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스펙이라든가 아니면 손목시계처럼 뭐 지금 장표에 있는 손목시계는 네모이지만 손목시계 중에 동그란 손목시계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라운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그런 표준들도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디스플레이 형태, 그리고 그 안에서 제한적으로 어떻게 쓸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가면 차량용 API를 연구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있고, W3C의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차량용 API라고 하면 자동차의 속도, 뭐 브레이크를 밟았다, 뭐 아니면은 뭐 비가 오는 센싱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자동차의 여러 가지 센서 정보들을 웹의 API로 표준으로 해서 내는 그런 식의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웹 서비스를 우린 지금 뭐 웹 페이지를 만드는 뭐 아니 웹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단순히 뭐 쇼핑몰을 만들거나 어떤 사이트를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량용 웹 서비스를 만드는 쪽에서는 현재 기름이 얼마큼 남았고 아니면 엔진 오일을 간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고 이러한 정보까지도 디바이스에서 받아서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의 현재의 환경 아니면 디바이스의 특성에 따른 API들을 표준으로 받아내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까지 다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면 기존에 우리가 그 개발자가 웹사이트만 만들다가 이제 어느 순간 스마트폰에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능력을 가진 개발자가 역시 다양한 디바이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손목시계 또는 사물 인터넷 관련된 다양한 환경에 있는 디바이스 만드는데 그 개발자나 그 리소스, 축적된 리소스를 그대로 갖다가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좀 이런 확장성이나 시장에 적응하는데 많은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웹이 아니면 자동차용 서비스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웹이 없다고 생각하면 A 회사는 엔진 오일을 상태를 어떻게 알려줘? B 회사는 엔진 오일 상태를 어떻게 알려줘? C는 어떻게 알려줘? 다 엔진 오일 상태를 알려주는 방법이 다를 거잖아요. 그럼 네, 서비스 만든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 제품 모델마다 다 따로따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니까 엄청나게 힘든데 웹을 쓴다면 표준화되어 있는 API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진 오일 상태는 이거를 부르면 어떤 자동차가 돼도 알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뭐 환경에서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런 그 웹 기술이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VR이나 AR 또는 이런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그 비대면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관점에서 웹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가 될까요? 예, 그 VR이나 뭐 AR도 마찬가지인데요. VR이나 AR 하려면 나의 어떤 특이 정보나 지금 현재 뭐 디바이스가 어떤 각도로 돌아갔고 이런 식의 정보들을 알아야 되는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디바이스 플랫폼에 의존하면 각각의 디바이스마다 그걸 주는 방법이 다르겠죠. 주는 정보의 형태도 다르고.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웹 AR, 웹 VR은 그것을 다 표준화해놨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면 그게 작은 스마트폰이 됐던 큰 태블릿이 됐던 어디서든지 동작한다는 거죠. 하나만 만들면. 그래서 훨씬 편리하고 그런 확장성들과 편리함을 다 가져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웹 XR, 그러니까 웹 VR, AR 쪽에서는 계속 표준 스펙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좀 저희 주제를 바꿔서 뭐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웨일 브라우저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 웨일 네. 브라우저에 관련된 히스토리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본 건데 웨일 브라우저가 2016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한 횟수를 따지면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런 웨일 브라우저의 특징이나 이 웨일 브라우저의 뭐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 웨일 브라우저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16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클로즈 베타를 시작을 하셨는데 또 만들게 된 배경이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브라우저 만드신 배경이? 예, 저 당시에 아마 이제 공인증서, 액티브엑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되게 많을 때였는데요.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브라우저 같은 이런 기반 소프트웨어들을 대부분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게 표준인데 어떤 외산의 도구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서비스를 만든 사람과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든 사람이 모여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어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데 당연히 도구를 만드는, 즉 기술을 만든 사람, 이게 삼자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과 서비스, 기술 이렇게 삼자가 얘기하면서 가야 되는데 기술은 없었던 거죠. 한국에는. 그래서 그냥 서비스와 정책이 얘기하니까 뭐 액티브엑스 같은 문제도 생기고 뭐 공인증서에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게 끝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질 수 없을까? 이런 거는 글로벌 회사만 갖고 거기에 계속 맞춰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인터넷 강국이고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지만 웹으로 가면 웹을 잘 쓰는 사람들일 뿐이지 웹을 만드는 사람들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부터 연구를 좀 했고요. 그래도 네이버라는 회사가 한국에서는 가장 큰 웹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네이버도 그냥 웹을 잘 쓰는 회사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웹을 만드는 회사가 돼서 더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기술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연구가 이때 이제 클로즈 베타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로 처음 나오게 됐던 거죠. 일반인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진 게 오픈 베타 시점부터일까요? 예, 그 예,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시장의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히스토리에서 보셨듯이 브라우저가 굉장히 많고 오래돼서 정말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인데요. 저희가 초점을 맞췄던 건 브라우저를 제가 쓰다 보니까 막 탭도 되게 많이 생기고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시간을 최대한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옴니태스킹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오픈을 하고 굉장히 평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사용자들이 평이 좋아서 굉장히 고무됐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그것을 계속 살려서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웨일 브라우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이 웨일 브라우저가 이제 여러 가지 화면 모드를 지원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일 브라우저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는 어떤 부분을 지향하시는 건가요? 예, 웨일에서 지향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용자 시간 돌려드리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웨일 브라우저에 그 모바일 창 기능이 있고 사이드바라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바일 페이지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그 기능을 만들 때 계속 PC 화면이 굉장히 큰데 제 모니터를 보면서 계속 한 뭐 1분에 한 번씩 제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뭐 SNS 사이트를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내가 앞에 되게 큰 모니터를 놔두고 왜 자꾸 고개를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모바일의 작은 화면과 큰 화면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 저 큰 화면에서 모바일 화면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해서 넣은 기능이고요. 많은 사용자들이 사이드바를 굉장히 편하게 쓰고 계시고, 예, 그러한 것들이 웨일 기반에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웨일 브라우저를 쓰면 PC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맥OS, OS는 가리지 않고 모든 OS를 다 지원하고 있고 그것들 간의 연결을 더 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뭐 최근에 들어간 기능은 PC에서 바로 내 모바일 브라우저로 전송하거나 아니면 내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PC로 바로 뭐 파일이나 아니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오늘도 그런 기능을 써서 사진들을 PC로 옮기고 이렇게 했고요. 아마 웨일은 계속 기본 웹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모든 디바이스에서 동작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동작하면서도 디바이스들을 연결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기능 저도 잘 쓰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사용자 편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웨일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다는 건 사실 지금 외산 플랫폼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웨일 플랫폼으로서의 이제 그 웨일 브라우저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웨일 스페이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웨일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왜 만들게 됐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웨일 스페이스는 웨일 기반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었는데요.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상황을 보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들이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온라인 화상회의 도구들을 막 찾기 시작했고, 도구를 어떻게 해서 찾았더니 집에 갔더니 뭐 PC가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뭐 PC가 있어도 뭐가 해서 했더니 꺼지고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안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온라인으로 가보고 언택트로 가보니까 그냥 거기서 어떻게 교육을 할까라는 문제보다는 기반 소프트웨어 아니면 기반 하드웨어 같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크게 대두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만들어야겠다는 플랫폼의 속도를 좀 올렸고, 그래서 웨일스페이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웨일스페이스 계정을 학교나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만드실 수 있고요. 그 계정을 본인들의 계정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계정 기반 하나만 있으면 어떠한 디바이스에서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쓸 수 있고 모든 교육 서비스를 그 계정 하나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웨일 브라우저, 웨일 플랫폼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거나 특정 디바이스에서 뭐가 안 된다거나 이러한 문제 없이 동일한 웹이 지향하는 건데요. 그렇죠? 하나의 표준만 따르면 어떤 환경에서도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만들어서 교육에서 정말 교육하고 아니면은 수업을 듣고 하는 학생과 선생님들은 이것들을 뭐 브라우저를 어떻게 하지, 뭐 PC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고치지, 뭐 이러한 상황보다는 좀 더 그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고 그 밑에서 그것을 디지털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은 저희가 지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웨일 스페이스는 최근에 이런 교육 쪽에 많은 지원을 통해서
에듀테크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지금 매직애플이라는 시스템을 웨일스페이스와 연동을 시켜서 다양한 에듀테크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웨일스페이스의 기능 중에 이제 그 웨일온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 화상회의 시스템이 이제 앞서서 이제 그 웹표준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웹표준 기반으로 웨일온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 웨일온 시스템이 이제 기존의 유사한 화상회의 시스템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웨이로는 이제 글로벌 최초로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저희가 화상회의를 할 때 뭔가 특정 프로그램을 깔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사용하는데, 그냥 웨이로는 웨일 브라우저만 쓰면 거기서 가장 편하게 화상회의를 쓸 수 있어서 화상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을 최대한 낮춘 그런 서비스고요. 그리고 표준 기반으로 만들어서 아직은 저희가 웹 버전을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그 웹 버전도 오픈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어디서나 편리하게 쓰는 화상 시스템, 그리고 화상 시스템을 만들고 나니까 화상 시스템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기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화상 시스템을 사용하는 쪽에서 또 교육 현장에서 저희가 브라우저를 만들었을 때 비슷했는데요. 브라우저라는 게 그전까지는 그냥 잘 쓰는 사용자에 머물러 있었다면 웨일에서 브라우저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브라우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참여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웨이론도 그러한 굉장히 딱딱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많은 사용자들 아니면은 학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서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세션에서 저희가 그 LG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웨일북이라고 하는 노트북을 가지고 그 AI 관련된 모델링 만드는 실습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엔지니어하고 제가 이제 좀 써봤는데, 요 웨일 그 북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AI 아스 관련된 연동이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연동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화상회의 관련된 부분들이 버튼이 그렇게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요 웨일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웨일북은 그 웨일 OS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바이스고요. 웨일 OS는 웹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안적인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설치돼서 뭔가 바이러스가 설치돼서 돌아가야 보안 문제가 생기는데, 바이러스라는 어떤 프로그램 설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요. 교육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하다 보면 어떤 디바이스가 있어야지 디지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디지털 서비스를 받는 디바이스가 작은 핸드폰인 사람은 그 작은 화면이 한계가 있는 거고, 또 큰 PC를 쓰는 사람은 좋지만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가볍고 누구나 쓸 수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구나 이 디바이스 한 대만 있으면 표준화된 좋은 서비스들, 웨이스페이스나 좋은 서비스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목적으로 만든 디바이스고요. 그래서 웨일북을 아마 만드는 회사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LG전자 저희가 협력해서 만든 이 제품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굉장히 가볍고요. 그래서 뭐 사용 시간도 굉장히 길고, 예, 전력 소비도 작고, 예, 좀 더 사용성, 좀 더 교육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 컨셉으로 만든 게 크롬북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예. 크롬북에 비해서 웨일북이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을까요? 웨일북은 첫 번째는 그 네이버의 클로바 AI가 탑재되어 있어서요. 예, 한국어로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클로바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AI 서비스들이 웨일북에서 동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즉, 뭐, 디바이스에 어떤 사이트를 못 가게 막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디바이스를 분실했을 때 디바이스를 잠근다던가, 아니면은 학교 현장으로 좀 더 가면 학생들에게 어떤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만 쓸 수 있는 관리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일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웨일스페이스 계정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쓰는 그 계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처음 서두에 브라우저를 왜 만들었냐로 돌아가면 결국은 어떤 글로벌 외산 기술에만 사용하는 데 의존하다 보면 의존성이 생겨서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글로벌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해도 반영하기 힘든데, 저희는 그런 것에 열려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저희도 글로벌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글로벌이나 한국은 모두 다 로컬에 최적화하는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즉 로컬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디바이스든 브라우저에 최대한 반영해야 그 로컬에서 원하는 형태의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웨일북도 그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 아니면은 새로운 크롬북과 경쟁할 수 있는 면들을 갖추고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그러한 목소리 아니면 사용자의 목소리를 들어서 디바이스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웨일북을 쓰고 있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철원 포천 지역에 있는 5군단 장병들 5만 명 대상의 메이커톤 행사를 지금 네이버하고 같이 진행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그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특별한 기능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국내 플랫폼이 이렇게 튜닝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오늘 세미나를 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이제 마지막 제목을 뭐 기업 생존 전략이라고 좀 거창하게 잡아봤는데요. 그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웹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DT, DX라고 해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 세상이 크게 바뀔 것 같다. 특히 IT 기술로 바뀔 것 같다. 근데 그 중심에 웹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사님이 생각하실 때 웹 플랫폼의 향후 5년 내 진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오늘 세미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확장해 나갈 거고요. 특히 각각의 뭐 블록체인, 웹RTC, 뭐 웹페이먼트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용 환경에 더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후면 아마 웹 서비스 하나를 만들면 모든 디바이스에서 굉장히 편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면, PC하고 모바일에서 웹을 쓰는 건 지금 많이 경험을 했고 이미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익숙한데요. 사실은 이제 그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은 익숙치가 않거든요. 아까 자동차도 이야기해 주시고, 뭐 전자 손목시계도 이야기해 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 향후 5년 내 그 주목받는 분야가 어느 분야가 많이 주목을 받을지 예상하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뭐 첫 번째는 차량이고요. 아직은 차량이 서비스 공간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이제 자율주행이 된다는 것은 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도 차에 타면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예, 할 일이 없으면 그 공간에서 뭔가 시간이 생기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가장 크게 발전할 것 같고요. 예, 자동차가 좀 더 인포테인먼트적인 것들이 표현될 것 같고, 그렇게 가려면 웹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자동차에서 특히 새로운 플랫폼을 한다는 건 또한 자동차에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동차를 해킹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뭐 PC 해킹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니까 그래서 자동차 쪽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 웹이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은 잘 모르시지만 아니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보시면 가끔 윈도우즈 화면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웹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가전제품이 됐든 냉장고의 디스플레이가 됐든 엘리베이터가 됐든 이러한 곳에서도 웹이 대부분 동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ATM이라든지 그다음에 키오스크 이런 부분들도 웹 관련돼서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웹 플랫폼의 시장 동향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글로벌 웹 플랫폼은 여전히 이제 큰 글로벌 회사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뭐 구글의 이제 크롬 기반의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여기가 여전히 큰 축을 갖고 있고 파이어폭스를 하는 모질라 재단이 오픈 소스 기반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별도의 이제 오픈 소스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좀 위축되고 있는 느낌이긴 하고요. 대신에 크로미움이라는 오픈 소스가 예전에는 그냥 구글 크롬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큰 회사도 들어오고 굉장히 여러 회사들이 크로미움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크로미움이 큰 웹 플랫폼의 기반 오픈 소스가 되고 그 안에서 많은 회사들이 각자의 지분을 갖고 기술을 기여하면서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거라서 웹 플랫폼의 발전 속도는 훨씬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한 곳에 모여서 굉장히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는 환경이 됐고, 모여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발전하고, 그 기반으로 많은 서비스들, 더 많은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세션 1에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결합해서 웹에서 뭐 AI 모델을 만들거나 이런 거를 좀 진행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웹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결합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클라우드랑 웹은 그 태생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컨셉이거든요. 예. 그래서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내가 내 디바이스에 뭔가를 안 하고 클라우드에 있는 걸 사용한다. 이런 컨셉이고, 웹은 디바이스를 뭐 웨일북처럼 이렇게 웨일 OS처럼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내고 클라우드에 있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와 무거운 서비스들을 가볍게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두 개의 결합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점점 더 가벼워지는 웹 기반의 디바이스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내가 고성능의 CPU를 쓰고 뭐 메모리를 확장해서 내 PC에서 동작시키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더 많이 쓰고 내 PC는 점점 가벼워져서 정말 나중에는 뭐 충전 한 번만 하면 하루 종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돼서 둘의 결합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가 세상의 변화를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이사님이 생각하실 때 코로나 이후 세상은 어떻게 될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뭐 되게 예상하긴 힘든데요. 예, 아마 지금 요게 지나고 나면 이제 정말 온라인 디지털이랑 오프라인의 실생활을 어떻게 연결할까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화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코로나 전에도 화상회의라는 건 존재했고 가능했는데 정말 어색한 공간이었거든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쓰는 방법이었는데 지금이면 이게 거꾸로 돼서 어쩔 수 없을 때만 대면을 하고 웬만하면 화상으로 하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적응을 당하고 있는데 이 적응을 당했다는 게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적응된 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까를 고민할 것 같고 아마 그런 방향에서 새로운 플랫폼들이나 뭐 메타버스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메타버스 굉장히 오래된 컨셉이고 우리가 하던 뭐 RPG 게임도 약간 메타버스라고 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것들이 실생활에 적응된 상태에서 어떻게 표현될까라는 것들이 고민되면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온 것 같고 그렇게 이제는 오프라인과 어떻게 연결시킬까를 더 세게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아주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업들이 DT 전환을 하기 위한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런 DT 전략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디지털로 전환한다고 하면 그냥 다 디지털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지점에서 분명히 결국은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고 어떤 사람 간의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그 지점에서의 엣지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서비스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모두 디지털로 전환됐다가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 디지털로 전환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그 점에서 차별화된 엣지를 찾아내야지 정말로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네이버 웨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큰 변화의 생태계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의 이런 DT 전환이나 전략에 관련돼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김효 이사님을 모시고 플랫폼으로서의 웹이라는 주제로 해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만든 매직애플 사이트에 이 강의가 나간 다음에 정리가 돼서 올라갈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질의응답을 주시면 추후에 또 이렇게 김효 이사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유노버 시대 조직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PSI 컨설팅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의 변화와 그다음에 리더십 변화의 같이 연결고리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세미나는 지난 6일 날 그리고 오늘 12일 날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저희 매직애플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사이트에서 지금 주신 의견, 이런 내용들을 다 공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사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좀 연사님들한테 답변을 구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이런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적인 변화 또는 리더십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신 김 의사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8월 17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재규입니다. 감사합니다.